서양 예술사로 이름을 날렸던 석학자 오스트리아 혈통의 영국 출신 에른스트 곰브리치가 쓴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서양 미술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 중 9장 전투적인 교회 126페이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의 교회는 그 부근에서는 유일한 석조 건물이었으며 몇 마일에 걸쳐서 유일하게 볼만한 건물이었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첨탑이 하나의 이정표였다. 일요일과 예배가 행해지는 기간에는 마을의 온 주민들이 거기에서 만났을 것이고, 그림과 조각으로 장식된 이 높은 건물과 주민들이 살았던 원시적이고 초라한 집들과의 대조는 가히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마을 전체가 이 교회 건물에 관심을 가졌고 또 그 교회의 장식에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다. 책이 서술하고 있는 시대는 종교성이 강했던 고딕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가 유럽으로 확산되던 로마네스크 시대였죠. 그럼에도 당시 사회의 모습은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갔고, 교회당 건물은 마을의 중심이었으며 사회도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글입니다. 당시 종교 분립은 오늘날 같이 엄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현대 유럽의 사회도 기독교가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매춘 제도는 사창이 아닌 공창입니다. 그럼 이런 공창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유럽은 중세 때부터 공창 아닌 공창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세 때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일명 여자의 집 또는 여성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건물 안에서 매춘 행위를 했는데요. 이때 매춘 행위를 위해 쓰인 많은 건물들이 국가 소유로 매춘부들에게 임대를 해주었거나, 반대로 부자들이 국가의 건물을 임대해서 국가에서 매춘업을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독교의 교회가 어느 정도 용인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국가가 이윤을 목적으로 매춘 영업을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필요한 위생적인 문제 등 국가가 관여함으로써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율하고 조정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 여자의 집에서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따라야 할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몇 명의 한정된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규율을 비롯해서 질병에 걸렸을 경우 매춘부들의 식사 문제 등 구체적으로 여러 규율들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윤리관이 강하게 지배했던 중세시대의 매춘행위는 당연 금기시 되었던 사안입니다. 가족제도는 분명히 일부 일처제가 엄격히 적용됐었고요. 성경적인 윤리와 기독교의 삶이 사회 전체를 강하게 지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세사회는 기독교적인 윤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했으며, 특히나 윤리범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세의 교회는 매춘 행위를 허락했던 것이죠. 독일 유럽 주간지 디자이트지는 중세 유럽 기독교 사회에서의 매춘 문화에 대해 기사를 생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울름 출신 느들링엔에 거주하며 매춘 활동을 했던 안나라는 여성의 흔적을 살핀 기사였는데요. 기사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영업 활동 중 하나는 바로 매춘 활동이라고 서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추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이런 매매추는 중세 유럽에도 당연히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기사는 당시 중세 매춘부였던 안나가 법원에 증인으로 나서 증언을 했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느들링엔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던 여성으로 1472년 오전 어느 날 그녀는 집을 나와 거리를 걷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를 하는 사람은 없었죠. 울름 출신의 안나는 바로 매춘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1명의 다른 여성과 함께 여성의 집, 바로 시가 운영하는 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여자였죠. 그리고 그녀는 오늘 법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법원 출두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안나는 법원에서 바바라 타센파인트 부부와 레오나르트 프라이어 무트 부부에 대한 증언을 하러 가던 길이었죠. 바로 이들이 교회가 금지한 토요일 저녁 매춘 행위를 강요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들을 재판했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 안나는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증언은 당시 중세시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매춘부의 법정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이런 욕종의 추구가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죄악으로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매매춘 제도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매춘부들은 중세시대에 확고한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세의 미혼남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욕구를 풀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안나와 같았던 매춘보들은 당시 중세사회 가장 아래 하위 계층에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사회에서 숨어 살 필요가 없었으며 행커 즉 사형 집행관이었던 중세의 망나니 같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페스티벌에도 자주 등장을 했었고 결혼식에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면서 선물까지 받았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같이 당시 매춘행위는 합법적인 사업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매매춘이 이루어졌던 곳은 지금 현대 와인을 파는 바 같은 곳이었다고 신문은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놀랍죠? 여성의 집을 방문했던 남성들이 모두가 매매춘을 하기 위해 갔던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와인을 마시기도 했고요. 식사를 즐기러 가기도 했다고 신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성의 집은 특실이 있어서 그곳에서 일하는 매춘부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님들은 당시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대학생, 수공업자, 건실한 사나이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성직자들도 고객 신분으로 안나를 만나러 여성의 집에 들렸다고 합니다. 여성의 집에 출입이 금지된 사람들은 단지 결혼한 기혼 남자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객 한 명당 안나는 당시 2페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시 물가로 송아지고기 한 파운드의 가격이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세 기독교가 매춘업을 허락했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가와 기독교가 이를 용인한 이유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은 남성 비율 불균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남성은 당시 평균 수명이 35세였고요. 여성은 이에 반해 평균 수명이 25세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즉 여성이 10살 정도 적었던 것이죠. 당연 남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물론 당시 위생 문제 등으로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어른으로 성장했던 사람들로만 통계를 내보면 당연 남자는 35세 이상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오래 살아봐야 40세 정도였죠. 왜 그러냐고요? 이를 아시고자 원하신다면 저의 지난 영상 왜 중세 유럽은 16세 소녀를 노처녀라고 불렸는가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성 불균형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일부 일처제가 강하게 자리 잡은 유럽의 기독교 사회에서 많은 남성들은 결혼의 기회를 박탈당했고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곧 강간 등 사회범죄 증가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겠죠. 또한 필요하게 대한 욕구가 결국 음성적으로까지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며 사회적으로 특단의 대안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당시 매춘업을 사회 필요악으로 인정을 했고요. 12세기 파리, 아비뇽, 플로렌스 등지에서는 공식적으로 여자의 집이 세워졌으며 영국과 독일은 13세기부터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매춘업은 그보다 먼저 시작이 되었었죠. 매춘업은 5세기 당대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허락이 되었고 기독교사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은 기독교 사회였으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